자, 잘 쉬셨죠? 예, 이제 유효권 보도록 하죠. 유효권의 경우는 둘로 나눠서 형식적 유효권이 있고 또 하나 실질적 유효권 나눠지는데, 형식적 유효권의 경우는 이제 등기부를 통해 따지는 기준이 형식적 유효권이고, 근데 실체적 유효권은 법률 관계를 따져보겠다가 실체적 유효권인데, 형식적 유효권의 유효권은 먼저 전제 조건이 등기가 존재해라가 원칙입니다. 등기가 존재해야지만 이 등기를 통해서 무효인지 유효인지 가릴 수가 있는데, 등기가 유효하다는 얘기는 두 가지만 아니면 유효하게 인정해 줍니다. 등기에서 먼저 관할을 위반한 등기가 아니어야 되고, 두 번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 두 가지에 속하는 경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실체 관계를 따져보지도 않아요. 이 두 가지는 절대 무효로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등기에 대해서는 왜 이런 등기 실행했냐고 나중에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이런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문제가 되겠지만, 나머지 절차상 흠결이 없는 게 원칙이지만 흠결이 있는 게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흠결이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무권내려 등기 신청하게 되면, 무권내려는 등기할 자격이 없는 자죠. 권한이 없는 자니까 신청한 경우 등기해주면 안 되는 사유고, 또는 무능력자 등기 신청하는 경우도 등기해서 안 될 사유며, 위조문서로 등기 신청 들어오는 경우도, 또는 뭐 사망한다 신청하는 경우 등등등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가 들어오게 되면 등기를 실행할 수 없는 각하사유입니다. 단 실행이 돼버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이 등기를 실행을 해버리게 되면은 실행할 수 없는 사유지만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한 이 등기는 유효하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근데 등기법에서는 무효 유효 따지는 기준은 다른 걸 보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이냐 아니냐를 보고 따집니다. 이제 앞으로 6월달 내내 나올 말인데, 등기법 무효 몇 개밖에 없어요? 두 개. 뭐하고 뭐? 관할 위반 등기와 또 하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 두 개가 절대 무효 등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무권들이건 무능력자건 위조문서를 할지라도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한 유효로 가다 보니까 어떤 게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이 두 개 보고 따져요. 그래서 원칙은 관할 등기에서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등기할 수 있는 사안에 등기하는 게 원칙인데, 어긋난 경우 이 두 개만은 무효로 취급하는 것이 내용이 되므로 이 두 개만 이해하시면 되고, 여러분 교재에는 그냥 등기가 존재할 것, 적법 절차할 것 나와 있죠? 절차가 뭔데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나와 있어야죠. 뭐하고 뭐? 관할 위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 두 개는 절대 무효로 취급하는 것이고, 나머지 전부 다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유효하게 인정해줍니다. 오른쪽에 실체적 유효권의 경우, 이제 법률 관계를 따져보게 될 실체적 유효권인데, 실체적 유효권의 경우는 일단 첫 번째가 객체 불일치가 있고, 즉 부동산의 불일치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질적 불일치가 있고, 세 번째는 양적 불일치에서 세 개로 따져가는 것이 이게 세 개 기준인데, 객체 불일치라는 것은 이제 부동산 내역이 다른 경우, 부동산이 등기된 항과 다른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부동산 표시가 다른 경우는 이제 학자들 입장에서 따지는 기준은 토지의 소재와 지번 다르면 무효로 인정하고, 지목과 면적이 다르면 유효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법원 판례로 문제 나오는데, 등기된 부동산과 실제 부동산의 내용에 다소 불일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등기가 그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다고 할 정도의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이 된다거나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유효하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럼 마지막 가서 볼 말은, 불일치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이 등기부가 해당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다고 할 정도의 동일성이 있다거나 또는 유사성이 인정이 되면은 유효하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시험은 요게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요건 외우셔야 돼요. 부동산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마지막 가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거나 유사성 인정할 수 있단 말이 나오게 되면 이 등기는 유효하다 판례 입장이므로, 유효할 경우는 고쳐야 됩니다. 일단 경정등기로 기정해서 이 등기를 고칠 수가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 입장으로서, 부동산 내역에 다른 경우 마지막 가서 보실 말이 동일성이 있는지 동일성이 없는지 이거 보고 찾아가셔야 돼요. 여기 21회 때 기출문제 끌고 나온 지문이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질적 불일치의 경우는 둘로 세분합니다. 질적 불일치의 경우는 권리 종류가 다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주체가 다른 경우도 있는데, 종류가 다른 경우는 내가 신청한 등기가 지상권 신청이 들어갔지만 등기 실행이 임차권이 돼버리는 경우, 권리가 바뀌어버리는 경우, 이 종류가 다르죠. 이때는 당연히 효과는 무효입니다. 효과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체가 다른 경우도 등기 신청한 사람은 갑이 신청을 했지만 등기 실행이 을로 실행돼 버리는 경우, 이 주인이 바뀌어 버린 경우 당연히 효과는 무효입니다. 무효일 때 어떤 등기할 것이냐 문제인데, 무효란 말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경정 등기 인정을 안 해요. 무효 등기란 말 나오게 되면 전부 다 말소 등기로서 지워버릴 사유지 경정 등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등기가 끝난 이후에 경정 등기 하느냐 말소 등기 하느냐, 이 기준이 바로 유효냐 무효냐 기준이에요. 민법 공부할 때는 어디까지 배우시느냐, 여기까지 배워요. 민법 공부할 때 여기까지 배우시는데, 등기법은 이 다음을 배우는 게 등기법이에요. 그럼 매매계약이 무효면은 등기도 무효인가요? 민법 공부할 때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라고 배웠죠? 그럼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자동으로 복귀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럼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다. 여기까지 배우는 게 민법이에요. 그럼 등기가 무효일 때 그럼 어떤 등기해야 됩니까? 이걸 배우는 이게 등기법이란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럼 무효 등기는 무슨 등기 해야 돼요? 말소 등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말소 등기 누가 신청합니까? 어떻게 신청합니까? 어떤 서류를 가지고 합니까? 이게 등기법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법 내용을 바탕에 깔고서 하나 더 들어가는 등기법이기 때문에 민법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등기법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을 때는 알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 푸니까 답 나와요? 죽어도 안 나오는 얘기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처음에 여러분하고 만났을 때 등기법은 3번 들을 때까지는 모른다 그랬어요. 3번 들어야지 그때 가서 이제 알 것 같다요. 안다가 아니라. 아직 와닿질 않죠? 예, 왜냐하면 바탕이 아직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밑그림이. 민법에서는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다 규정을 했는데, 그럼 민법은 거기까지 배웠어요. 그럼 무효면 무슨 등기합니까? 여기까지 타고 들어가서 등기하는 과정을 배워야 되는데,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여기 가봐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있으니까 이제 자꾸 들으면 돼요. 어차피 반복해서 갈 부분이고, 제가 그래서 맨 처음에 1월 달에 여러분 만났을 때 뭐라 그랬었느냐. 지적법은 2번 들으면 답이 나온다 그랬어요. 딱딱 암기하면 답 떨어져서 바로바로 풀 수 있지만, 등기법은 1년 내내 시험장 갈 때까지 발목 잡는 등기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시간 할애해서 조금만 붙들고 실험하면 금방 올라가는데, 민법, 개론, 학개론 이게 여기 쳐버리니까 안 보잖아요 아직. 그걸 안 보고 올라가길 바라는 것은 이거는 감나무 밑에 매달려 감 떨어지길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기 전까지는 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늘 하는 말 있죠. 귀로 들은 건 내게 아니라고. 귀는 배신을 해요. 들어온 거는 나가게 돼 있으니까. 눈으로 본 건 여기 쌓여요. 저장이 되니까 많이 본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도 등기법 왔다 갔다 할 텐데, 이번 도고 시험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닌가? 맞죠? 7월, 8월 또 들을 거고, 9월 또 들고, 10월 또 들으니까 앞으로 3번 이상 더 들어요. 특강까지 되면 4번 더 들으니까 그때 한번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 가면서 부족했던 거 채우고 나가는 거지, 이거 등기법은 외워서 해결될까 하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도 참고 버티세요. 공부해서 못 알아듣는 여러분 어려운 거 알아요. 하지만 그 못 알아듣는 사람은 떠들는 난 뭔 죄야. 그러니까 똑같이 어려운 거 똑같은 입장이니까 시간이 약이니까 참고 버티세요. 아시겠죠? 네. 어차피 버티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무효란 말 나오면 무슨 등기 하시라고요? 말소 등기도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되고, 여러분 책에는 그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다른 건 안 나와 있고. 양적 불일치인데, 양적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또 풀어야 됩니다. 양적 불일치의 경우는 등기된 양하고 물권행위량을 따져봐요. 100평을 사면은 토지도 등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100평이 돼야 하는데 등기가 200이 되는 경우 어디가 더 커요? 등기량이 크죠? 이때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첫 번째 양적 불일치고, 두 번째 등기한 양하고 물권행위량을 따져봤더니만은 거꾸로 물권행위량이 더 큰 경우에, 내가 사기는 100평을 샀는데 등기된 게 50평 등기된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양적 불일치입니다. 지금의 경우 산 게 얼마큼이래요? 위에 거는 100평, 등기된 게 200이죠? 땡 잡았어요? 땡 잡은 게 아닙니다. 땡 잡았다고 주장하시는 분 도둑님이 신부예요. 내가 산 게 얼마큼이니까 100평이면 효과 발생도 물권행위 한도에서 발생한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럼 얼마큼만 인정해 주겠다. 등기는 200이 됐다 할지라도 100만큼만 인정하겠다. 판례 입장입니다. 그 200이 등기돼 있지만 200이 다 무효예요? 200은 다 무효가 아니잖아요. 200 중 얼마큼은 유효해요? 100은 유효하죠. 그 200을 100으로 고쳐야 됩니다.
애초에 100등기하고 200등기 잘못했기 때문에 원시적 불일치가 발생했으니까 이때는 경정등기로 시정해라가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시험을 내게 되면 이 면적 주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어야 나오는 것은 지분으로 나와요. 지분으로.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 2분의 1 지분을 매입합니다. 지분을 매입했는데 등기가 전부가 등기된 경우 또 어디가 더 커요? 등기량이 더 크죠? 이때 효과 발생은 2분의 1 지분만큼만 발생한다가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분을 샀는데 등기가 전부된 경우에 전부가 다 무효예요. 지분은 일치해요. 지분을 일치하니까 나오게 된 판례가 전부가 무효가 아니니까 전부를 등기상 전부를 말소 청구할 수는 없으며 일부 말소 의미에 소유권에 대해서 경정 등기를 신청한다가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시험을 나오게 되면 예를 내요. 이건 외워 놓으셔야 돼요. 이게 대법원 판례다 보면 이걸 시험에 내고 과거 기출문제에서 이걸 냅니다. 일부 말소 의미에 경정 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걸 낸 게 기출문제다 보니까 알고 들어가시면 바로 잡아냈는데 모르는 경우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분을 매입한 자가 전부가 등기된 경우 효과 얼마큼 인정해 준대요? 지분만큼 인정해 주다. 이때는 어떤 등기 하실 것? 일부 말소 의미에 경정 등기를 신청한다 판례 입장이므로 여기까지 잡아 놓으셔야지만 문제 풀 수 있고 얘는 시험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이제 보시면 내용이 뭔 말인지 알 겁니다. 아까 제가 금방 떠들을 때 무효일 경우 무슨 등기해라? 말소 등기해라. 유효하면 경정 이렇게 어떤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법은. 근데 문제는 여기는 상계 얼만큼이래요? 100평 등기된 게 50이죠? 이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민법 제 137조가 적용이 됩니다. 137조라는 얘기는 원칙은 법률행위가 일부가 무효일 때 원칙은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럼 50평 등기된 경우는 전부를 다 무효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없던 걸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땅값이 좀 올랐대요. 그럼 요만큼이라도 가져야겠네요. 그럼 일부 가지고 법률행위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 규정 일부는 무효로 가고 일부를 유효로 가는 일부 무효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원칙은 전부를 무효로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무효라는 얘기는 등기된 것은 유효하게 인정해주고 등기 안 된 것만 무효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요만큼만 유효하게 인정해주게 되면 유효로 바뀌는 경우에 뭔 등기할 게 있어요 지금? 뭔 등기할 거예요? 이미 다 등기된 건데 더 이상 등기할 게 없잖아요. 문제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00평을 샀는데 등기가 50이 된 거예요 지금. 오케이? 산 게 얼만큼? 100평 등기된 건 50평 충족했어요? 안 했으니까 전부를 무효로 가는 게 원칙이란 얘기예요. 하지만 요만큼만 샀다고 인정할 때 요만큼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만큼 유효로 바뀌게 되면 50평은 유효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또 등기할 게 있냐고 이제. 그게 아니라 이건 무효로 간다니까 일부는. 100평은 50평 등기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칙은 100평을 다 무효로 간다는 얘기예요. 없던 걸로 간다고. 근데 이 땅 산 사람이 땅값이 올랐대요. 50평이. 그럼 저거라도 가질 거야 안 가질 거예요? 그럼 요것만 가지고 법률에 했다고 인정할 때 요건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50평만큼만은. 50평만큼 유효로 바뀌게 되면 더 이상 등기할 게 없잖아 이제. 그럼 뭔 등기할 거야 그다음. 여기 유효가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더 이상 등기할 게 없으니까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문제 여기는. 그럼 유효하단 말이 나오면 경정해라. 무효란 말은 말소해라. 여기도 경정해라 이런 말이 따라 나오죠. 여기는 등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문제 안 내는 거예요 여기는. 아 그래도 모르면 그냥 보지 마세요 그냥 여기는. 왜 안 나오는지 그 이유를 알면 아하 저게 왜 안 나오는지 알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갔다가는 그냥 몇 달 외워봐야 아무 쓸모없는 거니까 다시 이쪽에서 조금의 불일치가 발생했잖아요.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유효하게 해주는 경우는 무슨 등기 하시고 경정하시고 무효란 말 나오면 말소 등기를 했잖아요. 그럼 유효하단 말이 나오면 경정 등기를 등기를 할 것이고 무효란 말 나오면 말소 등기를 하게 될 텐데 여기는 요만큼만 바뀌면 그걸로 끝나버리니까 어떤 등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문제 안 내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면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여기만 잘 보세요. 아시겠죠? 이게 유효권이다 이렇게 하시고 책에는 그냥 질적 불일치, 양적 불일치 이렇게만 나야지 유효물이 어떤 말이 없으니까 이거 써놓고 보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책이 없기 때문에. 원칙이 완화규정 나오는데 완화규정은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지만 무효로 한 거 유효하게 인정해주는 규정이 완화규정인데 완화규정은 4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중간 생략등기. 첫 번째 완화규정의 경우는 중간 생략등기라는 등기는 이제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요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을하고 병이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등기는 갑에게서 을로 을에게서 병으로 넘어오는 것이 과정인데 을을 생략하고 한 방에 건너 뛰어버린 경우에 그럼 갑을 병 순체로 넘어온 게 아니라 한 방에 넘어버렸죠. 이때 효과가 무효냐 유효냐요. 순체로 등기해도 소유자는 병이고 한 방에 와도 병, 요리 가도 병, 조리 가도 병 일치했어요. 그럼 이 등기는 유효하다고 판례 입장이에요. 유효하다는 얘기는 해라 하지 말아라. 자신 있게 해라 하지 말아라. 우리끼리 내면 어때요? 틀리면 어떡하고 맞으면 어때? 중간 생각등기 유효죠?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요. 하다 걸리게 되면 처벌받습니다.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야,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제대로 맞췄네? 난 2천만 원 나올 줄 알았는데. 자, 중개업자가 중간생략등기 하다 걸리게 되면 3년 2천만 원 형벌에 처하겠지만 당사자는 3년 1억 원이에요. 지금처럼 하지 말아라 금지 규정이지만 한 경우에 유효하게 인정해주는 이런 규정을 뭐라고 부르느냐? 단속 규정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단속 규정. 민법 공부할 단속 규정은 위반하게 되면 유효하되 처벌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중간생략등기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단속 규정이어서 유효하게 인정해주되 처벌 따르는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중간생략등기 할 당시에 갑을 병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중간생략등기가 유효일까? 합의가 없으면 유효일까?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합의가 없으면 그래도 유효입니다. 중간생략등기 대법원 판례가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단 합의가 없다 해서 그 등기에 무효나 말소 주장하지 못한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합의가 있든 없든 효과는 다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유효한데 이제 등기하는 과정상 차이가 발생하는데 합의가 있다는 얘기는 최종 매수인 병은 최초 매도인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더라 없더라? 있다 그랬죠? 여기 참 무서운 판례입니다. 합의했으면 해가라요. 막지 않겠다. 대신에 처벌은 하겠다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는 거 해라요. 니네 하기로 했으면 하는데 니네 해서 걸렸을 경우 얼마짜리예요 이거? 3년 1억짜리죠? 아유 국고가 좀 튼튼해지겠네요. 그래서 좀 숨은 의미가 있는 무서운 판결입니다. 이거는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가 판례 입장이고 합의가 없는 경우는 최종 매수인 병은 최초 매도인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하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을 대위에서 등기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이게 대법원 판례인데 이건 어디서 배우셨어요? 빈정상해. 자, 민법 시간에 배웠죠? 이제 웃는 얼굴 기대하지 마세요. 별로 안 좋으니까. 다 유효지만 토지가 허가 구역만큼만은 무효입니다. 이건 또 어디서 배웠어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사람이 기가 살지. 신내 떠들고 있는데 어디서 배웠어요? 민법. 자, 아유 참 사랑받을 사람이 아니야. 자, 어쨌든 간에 그 허가구역은 무효로 취급하고 요 말이 나오기 전까지 전부 다 유효해요. 요 말이 안 나오면은 전부 다 모르고 하고 유효하게 인정해주고 요 말이 틀 때만 무효로 인정해주는데 시험 날 때 친절하게 허가구역이라는 말 안 줍니다. 나오는 지금까지 문제 유형 보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갑을 병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갑과 병이 거래 당사자로 허가를 받았다면 이렇게 달고 들어와요. 그 등기는 유효하다. 이게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허가를 받아도 중간 생략했나요? 그건 무효로 취급하는 건 유효가 아니니까 주의하시길 바라고. 여기는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15회 때 한 문제 냈고 옛날에 17회 때 한 문제를 내고 그 이후로는 뭐 지문상 한두 지문 나올까 독립적인 문제는 안 되고 있더라고요. 내도 틀린 사람이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좀 나름대로 중요한 파트고요. 두 번째가 뭐가 나왔나요? 등기원인 허위 기재인가요? 아니면은 모두 생략 등기가요? 모두 생략 등기. 자, 모두 생략 등기라는 것은 두자가 머리 두자가 됩니다. 이 집에 대해서 갑이 신축을 한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이 미등기 상태에서 을에게 매매 계약을 통해 팝니다.
그럼 등기하는 과정은 간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다음에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이 과정인 반면에 이렇게 등기한 것이 아니라 을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 해버린 경우 이 등기 무효냐 유효냐야.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해도 소유자는 의뢰될 것이고 직접 해도 의뢰되니까 실체와 일치했기 때문에 이 등기도 유효하다. 이것도 내용인데 여기 딱 한 집은 나옵니다. 한 문제가 안 되고 미등기 부동산을 양수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하였을 때 이 등기는 무효다 유효다? 유효하다. 이거밖에 안 물어봐요. 더 이상 물어본 거 없으니 이거만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세 번째 권리 변동이 다른 건데 즉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입니다. 허위로 기재했다는 얘기는 이제 증여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게 있었는데 증여로 가자니 요게 세금 비싸니까 증여를 매매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럼 매매로 등기한 경우 이 등기 무효냐 유효냐요? 증여로 넘어가도 소유권 넘어가는 것이고 매매도 넘어가는 거니까 이 등기도 유효하다가 판례 입장입니다. 얘는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걸리니까. 얘도 3년 이하 징역 1억 원을 벌금에 처합니다. 이것도 특별저축법상 규정이다 보니까 처벌이 세요. 그래서 이건 걸리게 돼 있으니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나온 것이 무효등기의 유용이란 말이 나올 텐데 네 번째는 무효등기라는 게는 사용할 수 있는 게 원칙 없는 게 원칙?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니까 이쪽에서 어떤 등기 하실까? 무효등기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말소하라고 배웠어. 지워버리라고. 이해 갔어요? 지워야 되는데 문제는 무효등기를 가만 놔두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쓸 수 있게 되는 것을 무효등기의 유용이라고 불러요. 유용했던 유자 무슨 유자? 흐를 유자예요. 그럼 유용이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쓸 수 있더라. 이걸 유용이란 말 쓰는데 예를 들어 보자고. 이 집에 대해서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옵니다. 1억을 빌려오면서 갑집에 대해서 1순위로 을이 저작권 등기하고 1억을 빌려와서 잘 쓰고 있어요. 잘 쓰고 있다가 돈을 벌어서 1억을 변제하게 되면 돈을 갚아버리게 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해야 소멸해요? 자동 소멸해요? 자동으로 소멸하죠? 주된 권리, 채권이 죽어버리면 종된 권리, 저도 당연히 죽는 겁니다. 그럼 얘는 소멸돼서 효과가 있더라 없더라? 없는 무효가 돼버린 거면 효과가 없어요. 등기부상 남아있지만 나중에 이렇게 쭉 살다가 집 팔을 때 말소하면 되는데 집 안 팔고 갖고 있다가 다시 또 1억을 또 빌려옵니다. 1억을 다시 빌려오게 되면 저당권 등기를 다시 하긴 해야 되는데 등기부를 여러분이 옛날에 해놓은 거 있어요? 이 무효등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효등기 유용의 뜻이에요. 다시 사용을 하려면은 갑과 을 당사자 간에 일단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당사자 간에 유효하게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등기가 유효로 바뀌면서 피해 입는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유용할 등기의 경우는 표제부 등기는 유용을 인정하지 않지만 갑구하고 을군 인정해 줍니다. 이걸 잡아내셔야 돼. 지금부터 표제부는 유용이 안 돼. 갑구 을군 유용할 수 있더라. 표제부에 실행할 등기로서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 실행하게 될 멸실 등기는 유용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판례 입장이에요. 근데 이거 누구나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 외우고 있는데 실제로 문제를 낸 것은 여길 내고 들어옵니다. 문제가. 옛날엔 이걸 내지만 지금 이걸 안 내요. 다 외우고 있으니까 이걸 내고 들어오는데 일단 저당권이라는 게는 갑구다 을구다? 저당권은 을구죠? 유용할 수 있어요? 있다. 그럼 담보가등기랑 가등기는 갑구로 갈까 을구로 갈까? 담보가등기는 갑구 을구. 쓴 거 보고 읽으시면 돼. 칸 나눠놓고 물어보는데 그걸 대답 못하면 어떻게 해 지금. 갑구로 가겠죠? 담보가등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빌려주고 돈을 안 갚게 되면 네 집 가져오겠다요. 그럼 소유권을 가져와야 되니 갑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담보가등기 갑구로 가는 거죠? 유용할 수 있고 저당권 을구로 가는 거죠? 유용할 수 있다요. 그래서 21회 때 이를 물어봅니다. 21회 때 무효인 담보가등기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고 이양인이 없을 경우는 유효한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맞았어요? 딱 맞는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 어디만 외우고 있느냐? 멸실 등기만 유용 못 하는데 요거만 딱 외우고 있다가 담보가 툭 치고 들어오니까 아씨 멸실 등기 안 되는데 이러면 답을 못 찍더란 점이에요. 그러니까 뭐는 안 되고 표제본 유용이 안 되는 것이고 갑구에 갈 등기든 을구 갈 등기는 유용을 인정하다 보니까 어떤 거 유용할 수 있냐 물어보게 되면 그 등기가 갑구에 갈 등기인지 을구로 갈 등기 그거만 세분하시면 돼요. 그럼 소유권은 유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예? 소유권 유용할 수 있다가 돼야 되겠죠? 왜? 갑부로 갈 땡기니까. 그래서 민법 공부할 때 배운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에요. 108조 통정의 표시. 가장매매. 매매인 것처럼 가장했다요. 이 매매는 무효, 유효? 무효. 108조 무조건 무효니까. 매매는 무효예요. 하지만 증여자의 진정한 증여의사 표시가 있으면 증여는 유효하다고 배웠잖아요. 매매는 무효지만. 그 매매는 무효 등기지만 증여를 유효하게 해준다는 얘기는 이것도 유효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소유권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이거 보고 찾아가는 거야. 표지부유냐 갑골구이냐. 이해 갔어요? 표지부는 이용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지만 갑골구 이용할 수 있으니까 21회 때 기출문제가 얘를 떡 하고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이들 걸렸었는데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대부분 다 나와 있을 거예요. 문제 나중에 응용해서 풀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유효권 완화 규정인데 요 실체적 유효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통상적으로 여기까지 문제를 한 문제를 잘 줘요. 아니, 나온다고 알려주더니 틀리면 안 돼요. 여기서는 쉽게 주면은 무효인지 유효인지 그거 물어봐요. 조금 어렵게 나오게 되면 그럼 무효일 때 무슨 능기합니까? 유효할 때 어떤 능기합니까? 여기까지 물어보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잡아내시고 세분할자 한번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서 무효등기 유용 나와 있죠? 찾았어요? 1, 2, 3번 나와 있잖아요. 신축 건물에 관한 무효등기 유용 각기표. 신축 건물 유용은 안 돼요. 멸실등기 실행했죠? 자, 요거 여기 지금 말이 다 생략이 돼서 그런데 자 보자고요. 건물이 있고 등기부가 딱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건물이 멸실하게 되면 등기부도 멸실해서 등기 없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등기부를 가만히 놔두고 건물을 새로 지은 경우, 신축 건물 새로 지은 경우 이 건물을 유용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각기표예요. 유용이 안 된다고. 이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유용은 가능해요? 이건 가능해요. 갑부에 들어갈 등기니까. 그 다음에 건전당권 설정 등기 유용 가능해요?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개 중에서 1번은 모르면 하는 것이고 표주부 등기 유용에 멸실 등기에 대한 거 이건 유용이 안 되는 것이되 2번, 3번은 유용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뭘로 해놓으시고 각기표 2번, 3번은 땡땡 쳐놓으시면 돼요. 동그라미 2개 그렇게 해서 유용하고 못하는 걸 가려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1장의 총설 파트고 오른쪽에 있는 등기의 기간과 설비에서 밑에 보시면 등 관할 등기소 위반 그 다음에 지정, 위임, 전속 등기사무장 쭉 나와 있는데 또 쭉 보자고요. 등기소와 등기관은 거의 안 내지만 그래도 한 번은 해드릴게요. 어차피 유학시험은 시간 여유 있으니까. 등기소라고 가진 것은 이제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등기소인데 등기소라고 칭하는 것은 등기소 몇 글자예요? 세 글자 세 가지 유형이 있게 됩니다. 지방법원에 존재하는 등기, 지금은 국이란 말을 써요. 또 등기과 여기 썼는데 과에서 국으로 승진한 겁니다. 행정부처장 보면 과장 위에 국장이 있어요. 그 과가 국으로 승진을 했는데 승진하게 된 이유는 이제 등기소가 이제 쭉 전국에 주요 지점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과연 이 규모, 이 인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축소시켜 버립니다. 등기사무를 이제 등기 신청할 때 대부분 다 종이 등기를 많이 신청해 전자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해요. 전자신청하라고 이제 유도하고 법무사한테 맡기잖아요. 대부분 다 맡기고 또 등기부 등본 뜰 때 옛날에 전자신청하기 전에는 전산등기부 나오기 전까지는 등기소에 가서 등본 뜰 때 미리 전화했죠. 등본 떼주십시오. 그러면 3시간 후에 찾으러 오세요. 또 소리 방사도 찾아오지 않았었나요? 내가 찾아왔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찾아오는데 그 당시엔 이제 등기상을 보러 등기소 많이 오더라요. 근데 전산등기 만들어둔 다음부터는 등본 뜰 때 집에서 다 출력해버리 등기소 오질 않으니까 과연 이 비용, 이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냐 해서 등기소를 다 합쳐버리기 시작합니다. 합치면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느냐? 광역등기소가 만들어져요. 뭐라고요? 광역등기소. 그래서 다른 말 LT 등기소가 신설이 되는데 LT라면 농담한 거고 등기소를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 하나씩 있던 등기소를 다 합쳐 하나로 묶어놔 버려요. 그러면서 규모가 커지니까 이제 등기과를 국으로 키워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기소 많이 폐지가 돼가지고서 주변에 등기소 없어지면 합쳐버립니다. 합쳐지면서 하나로 남게 되죠.
그 등기소가 다른 번호 뭐라고 불러요? 광역 등기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과가 이제 승진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어쨌든 지방법원의 등기과, 등기국까지가 등기소를 인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동지원에 있는 등기계도 등기소를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등기소라고 명칭가지고 또 등기소가 되어서 등기소는 세 가지의 등기소입니다. 이제 등기과가 있는 것은 지방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는데 고등법원 등기과가 없어요. 근데 대법원 등기과는 등기사만 안 보다 보니까 등기소를 인정 안 하는 것이고 지방법원까지만 등기소로 인정을 해서 요 세 개 중 하나가 등기소가 되는데 이런 절차로서 1부동산마다 1. 등기소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 돼 대원칙은 시, 군, 구별로 정해지는 게 원칙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일치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더 불일치가 발생할 겁니다. 왜? 자꾸 광역이 생기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 하나씩 이렇게 생기면 생기는 거지 더 구별로 이렇게 세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노원구에 등기소 있나요? 노원구는 어디로 가요? 네? 도봉등기소로 합쳐버리죠? 이런 식으로 합쳐지면 나중에 합쳐질 겁니다. 아마 여기 북부지방법원이죠? 거기 가면 등기과가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등기소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갔어요? 여기 정해지는 게 기본 원칙인 반면에 예외 규정은 밑에 이제 등기소 지정하고 위임부터 봐드린 다음에 위로 올라갈게요. 관할이 받는 게. 이렇게 정해지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소가 정해지는 방법이 지정월동의 등기소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가 위임월동이 정해지는 경우 둘로 세분하게 됩니다. 지정이라는 얘기는 얘는 하나의 부동산이 여러 곳 수곳 등기소 관할에 걸치게 되면 이 여러 곳 등기소를 관장하는 상급 법원장이 지정을 해줘야지 등기소로 지정받는 것이 요게 절차예요. 지정권자가 누가 지정한다고요? 상급 법원장이 지정해주되 이제 지정받는 부동산의 경우는 건물만 지정받는 거지 토지는 지정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건물을 신축했다거나 중축했다거나 부속 건물 신축했다거나 아파트가 단지를 이루는데 이게 여러 개 걸쳐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지정받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여기가 도봉등기소 관할 도봉등기소 관할에 있는 하나의 토지가 있고 저희 동네 의정부의 관할에 걸쳐 있는 토지가 하나 있더라요. 그러면 도봉등기소 관할 토지는 말 그대로 등기소가 어디고 도봉등기소가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의정부는 의정부 등기소가 되겠죠. 토지는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데 이 토지 소유자가 관할을 걸쳐 집을 짓게 되면 이 건물이 지금 관할에 걸쳐 있잖아요 지금. 그럼 하나의 건물이 이렇게 걸쳐 있죠. 이럴 때 누가 지정하느냐? 지정권자는 이 두 곳 등기소를 관장하는 상급법원장이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지정 누가 지정한다고요? 상급법원장인데 상급법원장의 개념은 요거 지워버리고 이제 뜻 이해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등기소와 다른 경우는 지방법원장이 지정해 주게 되고 지방법원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고등법원장이 지정해 주게 되고 고등법원 다른 경우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것이 이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아는 대로 할게요. 그냥 지정권자가 누구라 이거부터 봐드리고 지정권자는 등기소가 틀리더라. 누가 지정하고 지방법원장이 지방법원 다르더라. 고등법원장이 고등법원 다르더라. 대법원장 하는 거예요. 저희 동네 예를 들어서 경기도 포천 아세요? 포천 아시죠? 그 포천 여기는 의정부시고 여기는 포천이 있을 경우에 여기 토지는 관할이 어디고 의정부 등기소 여기는 포천 등기소가 있는데 둘 다 의정부 지방법원에 속해 있는 관할입니다. 다 이럴 경우에 A란 자가 여기다 건물을 걸쳐버려 지은 거예요. 이 관할이 어디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등기소가 여기는 의정부 등기소 포천 등기소 다르죠? 어딘 똑같아요? 법원이 똑같잖아요. 이땐 지방법원장인 의정부 지방법원 지정하는 데가 등기소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번에 의정부하고 도봉동에 걸치게 되면 도봉동은 어딘가요? 서울 북부 지방법원 아닌가요? 의정부는 의정부 지방법원이고 여기 북부지법이잖아요. 그럼 지방법원 서로 일치하지 않죠? 이때는 그 위에 상급은 서울고등법원장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이 경기도 평택시 평택이 아니라 평택시 그 다음에 충청남도 아산시 여기 건물을 걸치게 되면
경기도 평택은 관할이 어디고? 서울 경기는 서울고등법원 관할이 될 것이고. 오케이? 네, 충청남도는 대전고법이죠? 대전, 서울. 고등법원 다르잖아요. 누가 지정하더라? 대법원장이 되기 때문에 항상 불일치가 발생한 고위의 상급이 지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등기소와 등기소가 틀린 건 누가 지정하고? 지방법원장이. 지방법원 다른 경우는 고등법원장이. 고등법원 다른 경우는 대법원장이 지정권자가 되어서 이렇게 지정권자가 바로 요 뜻이에요. 근데 시험 지문 나올 때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겁니다. 하나의 부동산이 여러 곳 등기소 관할에 걸쳐 있는 경우는 지방법원장이 지정한다 그러면 이 지문은 맞는 말 틀린 말? 이거 틀린 말이에요. 지방법원장이 국한되는 게 아니라 상급법원장으로서 지방법원장 될 수도 있고 고등법원장 될 수도 있고 대법원장 다 가능하다 보니까 누구 꼭 찍어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그거 주의하실 부분이고 그 다음에 왜 요걸 강조한 이유가 대부분 다 권한 가진 자는 대법원장이 많아요. 근데 대법원장이 아닌 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런 건 하나 기억하시라는 얘기고 본 기억 나면 돼요. 외울 건 아니고요. 거의 잘 내질 않으니까. 위임이라는 것은 이제 교통사정 등을 감안해서 교통사정 또는 등기사무 업무 처리 그런 효율성을 따져봐서 대법원장이 등기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넘겨줄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위임이라고 부르는데 현재까지 위임된 사례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단 법조문상만 남아있는 위임 규정인데 누가 위임한대요? 대법원장이죠. 이건 따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관할은 대법원장이 많으니까 지정만큼만 누가 했대요? 상급법 이런 거 잡아놓고 넘어가실 부분이고 이렇게 정해진 게 있게 되면 위로 올라가서 지정에 이제 관할 등기소 정해지면 등기하게 되어 있는데 관할을 위반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요. 관할을 위반하게 되면 아까 이쪽에 써놓은 게 아직 남아있네요. 관할을 위반했다거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해당하는 경우는 이 등기는 절대 무효로 직권 말소하더라. 기억나세요? 그럼 관할 위반 등기는 절대 무효로서 효과 인정하지 못하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된다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이제 관할의 전속이란 말은 안 붙여도 될 것 같아요. 등기소가 바뀌는 게 관할 전속인데 예를 들어서 A 등기소가 있고 그 다음에 B 등기소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A 등기소 관할 내에 있는 토지등 건물은 다 여기가 관할이 되겠죠? B 등기소의 토지는 이쪽 관할이 되겠네요. 오케이? 근데 이제 행정구역이 변경이 생긴다거나 등기소가 신설된다거나 폐지가 된다거나 합쳐버리는 경우 그럼 이제 A 등기소가 일로 합쳐버리게 되면 이게 폐지가 돼버립니다. 없어지게 되면 여기 있던 토지 건물 등기소 종전은 어디에 썼어요? A 등기소 앞으로 등기소가 B로 넘어가죠? 이렇게 등기소가 바뀌는 걸 관할의 전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등기소가 바뀌는 걸 관할의 전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등기소가 바뀌게 되면 옛날 A 등기소가 갖고 있던 등기부등을 다 넘겨줘야겠네요. 이게 관할 전속의 뜻인데 이거 뭐 나올 건 아니니까 그냥 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관할 전속이란 뭐가 바뀌는 것이다? 등기소가 바뀌는 관할 전속이라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등기부 넘겨주면 끝나는 겁니다.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니고요. 근데 등기사무 정지란 말이 또 따라 붙는데 등기사무 정지는 정지시키지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천재지변 등 사변이 개입된 경우는 대법원장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지를 명할 수가 있는데 누가 정지 명한다고요? 대법원장이 정지를 명합니다. 정지가 떨어지게 되면은 등기사무 일체 볼 수가 없어요. 단 등기가 실행된 게 있을 경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가 되어서 절대 무효로 직권 말소해버립니다. 또 정지권자가 누구래요? 대법원장이죠? 위임권자, 대법원장, 지정권자만 상급법원장이니까 하나가 특이해서 그거 하나 기억하시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여기까지 등기소에 관한 설명이고 두 번째가 등기관. 등기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등기관이라고 부르는데 등기소에 가는 공무원들 많이 있죠? 등기소 안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가보시면 등기소에 공무원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투어 부를 때를 법원직 공무원이라고 부르고 그중에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따로 지칭할 때가 등기관이라고 불러요. 옛날에 등기공무원 그랬는데 용어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등기관이라고 명칭을 바꾼 겁니다. 등기관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이제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등기관인데 자격이 있어야 될 자격이. 자격은 누구나 다 되는 게 아니고 법원에 근무하는 법원 서기관이 있고
등기소에 근무하는 등기 사무관이 있으며 등기 주사가 있고 등기 주사보 중에서 다 등기예요. 4명 중에서 지방 법원 장이나 지원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등기관이 됩니다. 등기관의 자격은 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보정 지정받는 게 등기관 자격인데 서기관이 급수로 따지게 되면 4급 공무원, 5급 공무원, 6급, 7급 중에서 지정받는 자 등기관이 됩니다. 4급, 5급은 상당히 고위직이에요. 행정고시 패스하면 몇 급 주나요? 5급 주죠? 행정고시 패스해서 딱 공무원 됐는데 너 등기관 하래요. 이거 뭐 하란 얘기 이거? 너 그만두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등기관들은 6급, 7급이 많고 대부분 7급이 많아요. 4급, 5급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등기소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로. 등기소에 가면 등기소장이 있을까, 없을까? 등기소감은? 있겠죠? 경찰서에 가도 경찰서장이 있고, 소방서장이 있고, 동사무소, 동장이 있고, 이사무소, 이장이 있잖아요. 다 있으니까 소장도 있어야 돼요, 등기소장도. 지금 나온 소장 중 가장 막강한 파워가 있는 사람은 경찰서장, 소방서장, 동장, 이장, 등기소장 중에서 가장 막강한 힘이 있는 사람은 이장이 힘이 제일 막강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대국민 담화 발표는 누구부터 하느냐? 장관부터 하게 돼 있어요. 대국민 담화문은 이 동네 이장은 뻑하면 음악 틀어놓고 주민 여러분 방송하다 보니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권한이 막강합니다. 심지어는 그 아들도 그러죠. 저 이장 아들 누굽니다. 이렇게 방송하던데 어쨌든 간에 이 막강한 파워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이장은 힘이 센 사람입니다. 소장으로 보직 발령받게 되면은 이때는 당연등기관이에요. 당연등기관이고 실제로는 4급, 5급 나가는데 등기관 해라 이거는 좌천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변호사가 너무 많죠. 그래서 변호사 지금 후배가 사무실 하다가 이제 결국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서 우정사업본부 딱 들어갔는데 옛날에는 변호사 그 5급 줬어요, 들어갈 때. 지금은 6급 줘요. 6급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연봉 따지고 한 5천만 원 내는 것 같더라고, 연봉. 그래서 하는 말이 야, 근데 그 돈 받고 너 살겠냐 그러니까 마음은 편해요 그러더라고. 마음은 편해, 눈치를 많이 본대요. 우정사업본부 같은 큰 규모 가니까 6급들이 많잖아요. 6급들 회의하는 데 가면은 야, 넌 가, 저 애들은 낙하산을 그러고 쫓아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이 어리고 왕따 당해가지고서 별로 이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마음은 편하고 할 일이 한량하대요. 할 게 없잖아요. 변호사가 뭐 할 거야, 가지고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냥 탱자탱자 놀고 있으니까 한 달에 그냥 월급 받고 노는데 몸은 편하고 옛날처럼 일 맡으려고 죽으라고 이럴 필요 없고. 근데 그 친구는 제 후배지만 얘는 돈 벌기는 틀리네요.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자기 회의를 많이 가졌어. 자기는 변호사 돈 벌려고 하면 남이 안 되는 꼴을 많이 봐야지 돈을 많이 버니까 난 그게 싫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자꾸 나쁘게 소송 제기하고 나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자꾸. 일을 만들어야지 소송거리 생겨야지 돈을 버니까. 근데 얘는 하지 마세요, 뭐 하려고 해. 그러고서 하지 마, 이건 이혼하지 마, 하지 마 이러고서 애가 좀 희한해. 그냥 넘어가세요. 이혼하러 가도 소장 꾸며달라고 왔더니만은 아, 이혼 왜 해요? 이러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인드하고는 그게 정상이지만 자기 돈 버는 목적하에서는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사업하는 목적은 이익의 극대화인데 어쨌든 간에 남의 안 좋은 걸 보고 버는 게 이게 싫어서 어쨌든 그 꼴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돈 못 버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공무원으로 간 겁니다. 어쨌든 간에 땡 한번 나오고 편해졌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요 소장이 되는 것이고 이제 4급, 5급, 6급, 7급 이렇게 명칭이 정해져 있어요. 4급이 뭐라고 부르고 서기관, 5급은 사무관, 6급은 주사, 7급은 주사본데 1급이 뭘까요? 1급. 1급 부르는 말. 1급은 관리관이라고 불러요. 관리관 1급이에요.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몇 명 안 돼요. 2급은 이사관. 그 국토교통부 이사관 그러면 굉장히 높은 직입니다. 3급은 부이사관. 옛날 이사보 이렇게 표현하고 4급이 서기관, 5급이 사무관, 6급이 주사, 7급이 주사보, 8급은 누가 될까? 8급은 들어보면 다 알아요, 나중에. 주변에서 저 이웃집 저 개똥에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그 면석이하고 앉아있어. 뭐라고요? 서기, 면석이 걔가 8급이에요. 8급 밑에 있는 9급은 서기보 이렇게 명칭이 다 있는데
이 급수 안에서만 지정하게 되지 초과한다거나 미만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등기관이 된 경우에 등기관의 역할은 등기사무를 담당을 해요. 등기사무는 혼자서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고 독자적으로 처리하며 마지막 책임까지 등기관이 부담하게 됩니다. 등기소장이 있죠. 소장 행정상 지시상 감독은 명령할 수 있겠지만 등기사무를 명령할 수는 없어요. 등기사무 누가 다 처리하느냐 등기관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기사무를 집행하게 되면 혼자 처리하다 보니까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서 직무집행에 대해서 제촉 규정을 둡니다. 제촉 규정은 지안서 이런 말 쓰는데 등기관 자기가 등기 신청한다거나 그 다음에 배우자가 신청한다거나 또는 사촌 이내 친족이 등기 신청하는 경우 또는 이 친족은 과거를 포함시킵니다. 과거에 친족이었던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과거를 포함시켜서 이런 자가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이런 자가 아닌 자로서 성년자 2명이 이상이 참여한 후에 참여조서까지 작성하고 등기하는 것이 이게 과정이에요. 그럼 이런 일정한 관계 있는 자가 등기 신청하고 있는 몇 명 데리고 와라. 2명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요거는 관계가 끝난 후도 계속이에요. 그럼 이런 자 등기를 신청할 때 2명 데려오지 않는 경우는 이 등기는 위반한 경우입니다. 제척을 위반하게 되면 이거 무효일까 유효일까? 내 조카가 등기하러 왔어요. 조카 몇 촌이에요? 조카가 작은 아버지 부를 때 4촌 그래요? 3촌이죠? 네, 3촌이니까 2명 데리고 와야겠네요. 위반한 경우 무효일까 유효일까? 유효입니다. 왜 유효일까? 유효인 이유는 또 절로 가야겠네. 여기 봐야죠. 등기 끝난 후에 등기법은 무효 몇 개 무효 몇 개 없더라. 이거 2개밖에 없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그래요. 이 등기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물어보게 되면 이 2개이냐 아니냐요. 관할이 받는 교와 또 하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해당 안 되면 다 유효란 얘기입니다. 등기할 거 맞아요? 등기할 거 맞죠? 등기할 거 맞죠? 2명을 안 데려온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등기가 직무규정 위반한 것 뿐인 거지 등기가 저 2가지는 아니니까 이 등기 유효하다요. 유효하고 등기관 직무집행 어긴 거에 대해서 뭐 징계받으면 그건 낮은 문제고 효과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내가 등기 신청하는 경우도 2명 데리고 와야 돼요? 예, 내 마누라가 등기하러 오는 경우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내 조카 생질 친조카가 생질이란 말 쓰잖아요. 삼촌 데리고 와야 되고 종형제는 몇 촌을 의미할까? 종형제 사촌. 그래서 종형제를 이종사촌, 고종사촌 종자 붙잖아요. 그 종형제를 말씀해 사촌을 의미하는 거예요. 2명 데리고 옵니다. 당숙은 5촌이죠? 사촌 이내에 데려올 필요 없어요. 이혼한 전처가 등기하러 왔습니다. 이혼한 전처 데리고 와야 될까 안 데리고 와야 될까? 이혼한 전처 옛날 마누라 데리고 와야 돼요. 왜? 과거를 포함하니까. 이해 갔어요? 근데 사실혼 배우자들 온 경우는 사실혼 배우자 한 글자는 누구예요? 첩에 등기하러 온 경우는 이건 데려올 필요 없죠. 이게 법률의 모순이에요. 누가 더 가까워요? 이혼한 처가 더 가까워요? 첩이 더 가까워요? 누구 때문에 이혼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법률로 그리다 보면 한계가 발생하는 건 이 부분인데 어쨌든 가볍게 그냥 등기한 역할 정도 보실 부분이고요. 여러분 교재에서 직무집행 제한이 그 뜻이고 그 다음 밑에 보시게 되면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전산등기관에 대해서 요거부터 설명드려야지. 등기관의 고유과실로 피해를 입히게 되면 피해 분자들은 국가에게 배상 청구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한테 배상하라고요? 국가에게 배상 청구하게 되고 국가 입장에서는 등기관의 고유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등기관의 구상권 행사하는 것이 절차예요. 근데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구상권 행사 가능하겠지만 경과실은 국가가 배상하고 끝납니다. 그래 국가가 자꾸 배상하다 보니까 열받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전산등기관에게는 너 재정보증인 내세우도록 강제시킵니다. 그 법원 행정처장께서 전산등기관에게는 재정보증인 내세우라고 해서 그 재정보증인에게 책임 묻겠다 해요. 그 국가의 책임이 많이 경감이 되겠네요. 그 목적으로 이제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규정을 해서 운영 중에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등기 정보 중앙관리소는 안 보셔도 되고요.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잠깐 쉬신 다음에 등기 부분 또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